오늘 소개해드릴 세 번째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미움받을 용기. 제목이 아주 재밌죠. 제가 보기에는 제목을 기가 막히게 달았어요. 제목을. 현대인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들? 현대인의 특징. 현대인은 너무 남을 의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도시든 서울 같은 대도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늘 사람과 부대끼고 서로 만나고 일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사람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이게 이 책의 저자는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고통의 근본적 원인은 인간관계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인간관계에 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인간 때문이 아니지 않느냐? 응?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코로나하고 지금 싸우고 있나요? 아까 제가 제 경험을 얘기했지만 제가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버스 기사님이 마스크 쓰지 않으면 탈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비로소 마스크 아직 안 썼구나. 당연히 써야 되는 건데 저한테 그런 걸 지적하는 사람의 그 손길과 말투가 저의 감정을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초기에 지난 2월, 3월, 4월 대구에서 굉장히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엄청난 경험을 했죠. 어떻습니까? 많은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죠. 우리는 그들을 보고 또 용기를 얻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얻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실은 코로나도 위협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쉽게 다칠 수 있는 마음,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마음, 누구로부터? 타인으로부터예요. 타인으로부터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마음을 어떻게 빨리 치유하고 오히려 타인과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 전화위복. 재앙의 상황을 복된 상황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만약 그 사람이 코로나에 지금 걸려서 지금 위중한 상태에 있다. 물론 제가 코로나에 걸리면 다 위중하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코로나 그러면 먼저 공포를 덜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호날두라고 하는 유명한 축구 선수는 3번이나 코로나 확진을 받고도 그날 출전해서 물론 이제 격리 기간 끝나고 경기에 출전했겠지만 골을 3골씩이나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하면 코로나가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안 걸려야 되지만 제 얘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에 우리가 노출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건강하면, 그러니까 육체로도 그렇고 정신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건강하다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다면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제목, 미움받을 용기. 여러분들 이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책이 왜 100만 부 이상이나 팔렸다고 생각하세요? 현대인들은 전부 미움받기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나는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나는 누구에게나 환영받고 있어. 이거보다는 나는 루저야. 나는 남들 경쟁에서 뒤지고 있어.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1000명이 경쟁했으면 위너는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루저예요.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뭐냐 하면 그런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미움 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와 남을 비교하려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비교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이것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프린트를 보는 게 더 좋겠네요. 이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은 이 책은 일본인이 쓴 책이에요, 사실은. 근데 일본인인데 이 사람은 서양 철학자예요. 서양 철학자면서 서양 고대, 그리스 고대 철학, 플라톤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계기로 현대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이 아들러 심리학 속에 플라톤의 철학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관심을 가져서 20년간 연구를 한 끝에 이 책을 세상에 내놓은 거예요. 이 책은 이 미움받을 용기는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부 이상 팔렸지만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고 제가 대만에 갔더니 대만에서도 베스트셀러고 중국에서도 베스트셀러고 저도 공부를 하는 학자로서 부럽기 짝이 없어요. 이 책은 이 동아시아만 해도 수백만 부의 책이 나갔어요. 정말 부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 아들러 심리학이 그만큼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좀 이 내용을 좀 읽어 드릴게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개인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문제를 주변이나, 그러니까 그 문제라는 건 바로 그 인간의 그 자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자신의 문제를 주변 사람이나 자식에게, 자녀들에게 유전시키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아들러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면서 아들러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보통 나를 희생해서 남에게 봉사하고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사랑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만큼 남을 존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 몇 년 전부터 갑질한다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결코.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나 어떤 뭐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로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상부 구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그 사회 구조적으로 좀 하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갑질한다. 뭐 언어로나 뭐 폭행을 한다. 폭력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왜요? 그 사람은 굉장히 뭐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을 가지고 남보다 경쟁해서 이기고,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 속에 빠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욕망에 빠진 것하고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아들러는 이 책을 통해서
이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저 읽어볼게요. 자신의 괴로움과 불편한 상황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 문제에만 천착하여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는 협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신의 괴로움, 어려운 상황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 문제에만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결코 돌아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은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자, 마저 읽어볼게요. 하지만 자신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게 된 사람은 주변 사람도 이해하고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라는 것이 아들러 심리학의 주제예요. 저는 이 아들러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누구를 떠올렸는가? 공자의 인을 떠올렸어요. 공자의 인이 뭡니까, 여러분들? 논어를 읽어보시면 기소불력 물시여인.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다. 또는 그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남도 하게 한다. 이렇게 항상 모든 것의 중심은 나예요. 나지만 내가 소중한 만큼 남을 배려하고 남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 그것을 공자가 발견한 위대한 어지린자 인의 정신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인의 정신이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 속에 녹아져 있다. 그래서 이 아들러가 덕영철학을 공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들러는 확실히 심리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위대한 학자예요. 그리고 천재적이에요. 이런 그 심리학을 홀로 구축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아들러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찾아보시면 아들러를 프로이트의 제자다라고 쓴 데가 있어요. 물론 한때 아들러는 프로이트하고 같이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프로이트의 사상하고 아들러의 사상은 정반대예요. 예를 들어 프로이트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 하면요. 인간의 본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욕망이다라는 것이 프로이트 심리학의 기본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프로이트가 만든 용어로 그것을 이드라고 그래요. ID. 그래서 이드라고 표현해요. 이드는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원초적인 생리적 욕구. 그것을 이드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런 생리적 욕구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리적 괴로움을 해소하고 생리적인 즐거움, 즉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들러 심리학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생리적으로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인간의 욕망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에 굉장히 천착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이트의 제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은 아들러는 제자는 아니에요. 같이 잠깐 그 오스트리아에서 활동을, 물론 이 프로이트도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아들러도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그래서 같이 활동을 한 적은 있지만, 그런데 그때 그 오스트리아의 바로 이웃 나라 그 스위스의 구스타프 칼 융 심리학,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융 심리학 책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융이 바로 옆 동네인 그 스위스에 살고 있어서 학생 때 프로이트 이론에 굉장히 심취해서 프로이트의 제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하고 많은 교감도 하고 프로이트가 자신의 수제자로 인정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융도 나중에는 프로이트를 떠났어요. 왜 떠났느냐?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인간의 본질은 그런 이드, 그 생리적 욕구가 바로 인간의 그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욕구 중에서도
그 섹슈얼한 그런 욕구야말로 인간의 모든 욕망 중의 욕망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 이론에 결국은 동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융도 그렇고 아들러도 그렇고, 그러니까 융은 제자였다가 떠났고 아들러는 제자는 아니지만 같이 활동을 하다가 프로이트하고는 결별했고, 물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는 뭐 굉장한 그 심리학적인 업적을 남겼죠. 뭐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는데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동양 철학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요,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의 사상하고 놀라울 정도로 일치해요. 왜냐, 여러분들 순자의 성악설, 맹자의 성선설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맹자의 성선설이라는 건 뭐다?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는 것. 그럼 순자의 성악설이라는 건 뭐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이 악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바로 순자는 인간의 본질은 생리적 욕구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BC 300년대에 살았던 순자의 사상과 19세기부터 20세기를 걸쳐 살았던 프로이트의 사상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거예요. 둘 다 인간의 본질은 생리적 욕구, 욕망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평생 우리의 생리적 욕구를 어떻게 잘 다스림으로써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의 천착, 그런 물론 심리적인 문제죠. 심리학자니까. 그랬던 반면에 순자는 인간은 모두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고 채우려고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남과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는 이 서양의 정치학이, 리바이던 같은 정치학이 만인은 만인에 대한 일이다. 만인은 만인에 대한 일이다. 무슨 얘기예요? 일이가 뭐예요? 일이. 늑대, 일이. 그렇게 무조건 뭐든지 물어뜯고 서로 싸우는, 인간은 인간과의 관계가 일이처럼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관계라는 거예요. 왜? 서로 자기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려면 남을 지배하고 남을 이겨야 하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순자는 어떻게 하면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유지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순자가 만들어낸 게 뭐냐? 예라는 거예요. 근데 예라고 하는 건데 그 예는 강제하는 예예요. 강제하는 예예요. 그래서 그 예, 순자의 예를 더 발전시킨 사람들이 누구다? 한비자, 이사, 상한 같은 소위 춘추 전국시대, 그러니까 전국시대의 법가의 인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법가의 인물들이 만든 그 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은 악하니까 그런 인간을 어떻게 강제로 서로 진압하느냐, 제재하느냐, 제재해서 서로 싸우지 못하게 만드느냐, 그런 것들에 모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대단히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아들러 얘기를 좀 더 들어가서, 그런데 아들러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아들러는 누구하고 비슷하냐? 아들러는 놀랍게도 맹자하고 통하는 사람이에요. 아들러는 놀라울 정도로 맹자에 통해요. 자, 아들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요. 이 아들러 책, 이 책을 이렇게 보면, 이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러를 연구한 일본이 쓴 책이지만 아들러 심리학을 이만큼 대중적으로 읽히게끔 만든 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아들러 심리학하고 뭐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들러 책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여기 이 책의 내용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아들러 심리학을 평생 연구하고 서양의 그 고전 철학, 그리스 철학을 연구한 철학자, 그건 아마 기시미 이치로라고 하는 그 이 철학자 자신을 여기에 이제 투사한 거예요. 철학자가 한 명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청년이에요. 여기 이제 이 책을 이렇게 보시면
철학자와 청년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철학자에게 청년이 찾아와요. 그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 하면 바로 이런 청년이에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청년은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었다. 출신이나 학력, 외모에도 심한 열등감을 느꼈다. 그래서일까?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면이 있었다. 그리고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주지 못해서 늘 자기 혐오에 빠졌다. 그는 철학자의 주장이 모두 허황된 소리로 들렸다. 네. 여러분들 이 내용 다시 한번 반추해 보세요. 자, 청년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없었다. 자신감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늘 열등의식 속에 쌓여 있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저보다 한 20여 년 선배, 그분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한번 저하고 만나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당신이 대학 입학 시험에서 1차 시험에 불합격했던 경험을 저한테 얘기하면서 그때 내가 감기 몸살이 걸리지 않았으면 그 시험에 결코 떨어지지 않았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무려 5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이분은 대학 입시에 관한 한 항상 열등의식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이분이 연세도 많고 워낙 선배님이기 때문에 다른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안타까웠어요. 저런 짐을 50년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분이 만약에 1차 시험에 합격해서 그 대학을 갔다고 하더라도 결코 이루기 어려운 사회적으로 최고의 거의 그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도달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늘 자기 출신 대학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그 패배의식, 열등감 속에 있었다. 이렇게 따지면 아마 여러분들 열등의식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저도 좀 중고등학교 기억을 해보면 월요일마다 늘 보는 그 시험, 매일 시험 봐서 누가 1등이고 누구는 2등이고 드디어 대학 가게 됐을 때 누구는 어느 대학 가고 누구는 어느 대학 가고 심지어는 반을 봐도 대학 입학반이 있고 그러니까 우수반, 열등반. 저는 그래도 어떻게 다행히 그 우수반에 들어서 그런데 저하고 만나는 지금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 물론 농담이긴 하지만 지금도 이 나이가 돼서도 너는 우수반이고 나는 열등반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 친구를 저는 간혹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게 뭐예요? 그게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발견한 심리적 상처. 그것이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요? 만약 그것이 진정한 상처로 남아있으면 그가 그의 자녀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자녀에게 공부해라. 그래서 그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아마 굉장히 공부 스트레스가 있었을지도 모르고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아들러 심리학에서 얘기한 거.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인격자가 부모가 되었을 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자녀에게 투사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저는 그래서 물론 동양 고전을 공부할 때도 그랬고 특히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더더욱 그런 것이 부모가 되는 사람, 이제 결혼하는 사람, 그리고 특히 학교에서 교사가 되는 사람, 그리고 공무원이 될 사람, 그리고 정치를 할 사람, 우리 사회에서 각 분야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심리학을 공부해야 한다. 정말 인간을 이해하고 어느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보죠.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열등감에 빠져 있었다. 출신. 자, 여러분들 출신. 우리 사회에 지금
무슨 뭐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 이렇게 있는 한 우리 사회는 행복할 수 없다. 응? 네. 흙수저,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이 자기는 원망하지 않을까요? 내가 미우니까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부모를 원망하니까 우리 집이 싫고, 행복할 수가 없죠.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일까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면이 있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남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남하고 경쟁 관계에 있고, 남을 의식하고, 저 사람은 어떨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 아주 아들러가 정말 우리 이 뼈를 때리는 얘기를 하는데,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주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늘 자기 혐오에 빠졌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은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준 적이 있나요? 예.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야, 누가 뭐 옆집에 누가 이렇게 잘 됐대. 그러면 물론 축하하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 물론 그게 동력이 돼서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건 좋죠. 그러나 그때 마음이 뭔가 좀 시기, 질투, 그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요,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놀랍게도 자기 마음에 상처를 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남을 사랑할 때 또는 남을 미워할 때 우리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자신에게 뭐 다 하는 얘기, 뭐 엔돌핀이라는 아주 좋은 호르몬이 우리 두뇌에서 나와서 우리를 행복한 느낌으로 만들어준다. 언제? 남을 사랑할 때. 반대로 남을 미워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 마음이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그런 나쁜 그 피도 탁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야, 네가 미워, 넌 나쁜 놈이야 하고 남을 공격한 것 같지만 그 공격하는 마음이 사실은 나를 공격하고 있다. 내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 내가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 사람은. 근데 내가 착각하죠. 내가 막 그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고 착각하죠. 네. 근데 사실은 누구를 공격하고 있다? 나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부처님의 여러분들 그 아함경 초기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에게 그 제자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부처님, 그 같이 있는 그 동료가 저를 너무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어요.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얘야, 만약에 누가 너에게 아주 큰 이 좋은 밥상에 뭐 맛있는 반찬 이런 걸 잔뜩 차려서 너에게 주었다고 치자. 네가 그걸 안 받았다. 그 상을 네가 받지 않았다고 하면 그 상은 누구의 것이냐? 그럼 그 사람 거죠. 그랬어요. 그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너에게 욕을 하더라도 내가 그 욕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모두 그 사람 자신의 소유가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남을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때 내 몸속에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내 몸이 나빠지는 그런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아들러 심리학 속에는 그런 부처님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아들러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과제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과제 분리. 과제, 홈워크, 숙제라는 거예요. 숙제를 분리하자. 과제를 분리하자. 과제, 해야 할 일을 분리하자, 이 말이에요. 해야 할 일이 뭐죠? 예를 들어서 금방 조금 전에 제가 학교 다니면서 성적이 안 좋아서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었던 사람이 부모가 되면 자기 자녀에게 공부해라라고 자녀를 스트레스 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공부하는 과제는 사실 누구의 과제죠? 부모가 자녀의 공부를 대신 해줄 수 있나요? 해줄 수 없죠. 여러분들, 저도 사실은 어려서 공부를 안 하고 좀 매일 놀러 다녔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고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이제 좀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참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머니가 공부하라고 하면은 하기가 싫어요. 놀랍게도. 물론 어머니가 밉진 않아. 어머니 말씀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라고는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이상하게 나의 감정은 공부 내가 하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강압적이지? 이런 오히려 반감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요즘에 학습을 하는데 어떤 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자율적 학습. 공부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 방법 중에 그렇죠. 자기 학습.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뭐다? 자녀가 공부할 수 있게끔 그 동기를 북돋아 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공부해라 라고 하는 강압은 사실은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거. 네. 이게 과제 분리예요. 공부는 자녀가 할 일이지 부모가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자녀의 과제는 자녀에게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이걸 분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가끔 내가 할 일인데 내가 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돌리는 일이 있고 이것을 심리학적으로는 투사라 그래요. 투사. 예를 들어 내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좀 강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를 반성해야 되겠죠. 시기 질투하지 말아야겠다. 반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주변에 누군가 시기 질투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를 맹렬히 비난하는 거예요. 예. 내가 시기 질투하는 그런 나의 약점을 그에게 투사, 영어로 말하면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프로젝트. 여러분 프로젝션 그러면 뭐 화면 비치는 거 있죠. 그걸 투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에게 비춰서 사실은 내가 나를 반성해야 될 일을 남을 욕하고 비난함으로써 그걸 상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방어기제라는 말을 써요. 자기 마음이 상처받기 싫으니까 자기를 방어하는 기제로 남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필요 있을까요? 전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유학에서도 공자나 맹자의 사상에서도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학문에는 두 가지 종류의 학문이 있다. 하나는 위기지학, 위할 위자, 몸기자, 나기자, 자기라고 할 때 기자, 나를 위하는 공부, 그걸 위기지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은 위인지학, 남을 위한 공부예요. 남을 위한 공부. 그럼 우리가 얼뜻 들으면 나를 위한 공부는 이기적인 공부고 남을 위한 공부는 봉사하는 거니까 그게 좋지 않을까? 그게 아니에요. 위인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눈치를 보는 공부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평생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저 자신도 또 많은 학자들과 교류하는데 학자로서 제일 겁나는 게 뭐냐? 어떤 학술적 토론에서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과감하게 난 모른다라고 내가 솔직해지는 게 정말 어려워요. 특히 학생들하고 문답을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교수님 이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거 난 모르는데 그 말은 정말 하기 어려워요. 내가 만약 성숙하지 못했으면 그럴 때 뭐라고 할까요? 심한 경우는 어떤 사람 그 학생을 혼내. 너 그런 것도 질문이라고 하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자리를 모면해요. 또는 어떤 사람은 아는 것처럼 적당히 둘러대는 경우도 있고, 만약 솔직하고 인격자라면 그건 내가 잘 모르니까 다시 연구해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인격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할 수가 없어요. 논어에 보면 공자가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간단 명료하면서도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 하면 무자기라는 말이에요. 무자기. 무는 무슨 무자냐면 뭐뭐 하지 말라는 무자예요. 그 다음에 자는 스스로 자자고 기는 속일 기자예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래서 이 아들러 심리학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이 아들러 심리학 속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인격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냥 동양의 고전을 대할 때처럼 너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라, 군자가 되어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교훈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를 분석함으로써, 그것도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왜 그런 인격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 뭐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구조를 하나하나 이해해 가면서 이런 마음이 우리의 참된 마음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참되게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이 아들러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트라우마를 부정하라는 얘기를 해요. 트라우마를 부정하라? 우리 사회에 지금 트라우마를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데 트라우마는 뭐라고 그랬죠? 어려서 받은 마음의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한다. 근데 트라우마를 부정하라. 어떻게 부정하라는 말일까요? 트라우마는 뭐죠, 여러분들? 자, 그건 프로이트 심리학의 이론인데 어려서 우리가 받은 상처가 우리 마음속의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성장했을 때 그 마음의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가령 어려서 내가 뭐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성장한 지금에도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다시 이 속에 내재된 논리가 뭐냐면 인과율이라는 거예요. 인과율. 그러니까 어려서 받은 우리 마음의 트라우마가 그 결과로서 지금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등장하는 청년은 자신의 괴로움을 누구에게 탓을 돌리고 있냐면 형보다, 이제 이 집안에 이렇게 보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부모님이 형은 굉장히 장남이라고 이뻐하고 또 형은 동생인 자기보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은 늘 부모님으로부터 좀 꾸중만 받고 형하고 늘 대비되고 열등하라고 취급을 받아왔던 거예요. 그런 트라우마 속에 늘 있어서 성장해서도 늘 형의 눈치를 보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불행, 심리적 불행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불행의 원인은 부모님의 그 적절하지 못했던 그런 자녀 교육에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냐 하면 철학자의 주장은 뭐냐 하면 이 책을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계와 인생은 단순하며 누구도 변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철학자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들러 심리학의 주장은 뭐냐면 이 세상은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지금 불행한 사람은 그 순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처음 딱 읽어보시면 바로 그 얘기가 딱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청년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선생님, 어릴 때는 혹시 세계가 단순하겠지만 어른이 되면 복잡한 인간관계에 얽히고 수많은 책임을 떠안게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가정일도 생기고 사회적으로 역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린애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차별, 경쟁, 빈부격차 이런 세계는 모순과 혼돈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다 라고 청년이 주장을 해요. 그랬더니 그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단순하고 세상도 단순하다. 누구나 변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년의 말은 뭐죠? 세상은 복잡다단하고 모순에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변할 수 없다. 왜? 이미 어려서 트라우마를 받았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이상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 늘 그 상처 속에 마치 낫지 않는 상처를 늘 몸에 간직하고 흙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철학자는 세계가 복잡한 게 아니라 내가 세계를 복잡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동양 철학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러 심리학 속에는 일체유심조의 불교적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 또 하나, 이 세계는 단순하고 누구나 여기 이제 순간, 한순간에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랬어요. 변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이건 뭐하고 비슷하죠? 불교에는 도노라고 하는 설법이 있어요. 도노.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순간 오는 것이지 점수,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수행을 닦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가장 궁극적인 설법이라고 돼 있는데 놀랍게도 아들러 심리학 속에 그런 원리가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흥미롭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잘 읽어보시면 이 책 속에는 불교의 사상도 들어있고 공자나 맹자의 사상도 들어있고 정말 흥미진진한 그런 독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사시는데 이걸 끝까지 다 안 읽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또 끝까지 읽고 한 10번쯤 읽으면 스스로 아마 100번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 유학의 고전 중에 중용이라고 하는 그 클래식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중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일능지 기백지라는 말이 있어요. 인일능지 기백지. 무슨 말이냐면 남이 한 번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100번을 연습하겠다. 이 얘기예요. 인심능지면 기천지라. 남이 10번 만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1000번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제자들에게 논어맹자를 읽기 전에 이 책을 읽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도 이 책을 많이 읽어주기를 바랍니다.